네, 지난 1964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첫 해외 파병,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베트남전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이 파병의 역사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직접 해외 파병에 다녀오신 네 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요. 정해천 예비역 대령님이시고요. 교수님이십니다. 정해천 대령님은 동티모로 부대장을 맡으셨고요. 초기 자이툰 사단 참모장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조영주 해군 준장님이십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유명한 지금도 기억나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셨고요. 리비아 교민철수 작전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제 왼쪽으로요. 박윤정대 오늘 유일한 홍일점 여군 출연자네요. 예. 남수단 한빛부대에 근무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내전이 하고 있는 이 남수단에서 재건에 힘쓰신 분이고요.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경석 예비연 육군 중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첫 파병을 했던 사례죠. 월남전. 베트남. 예. 월남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라크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그때가? 2004년 8월에 가서 2005년 9월에 귀국했습니다. 예, 어떤 임무를 맡으셨습니까? 자이툰 부대 참모장을 맡았습니다. 예, 지금도 그 당시 기억이 계속 살아 계실 텐데. 그렇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저희들이 국가의 자력으로 해상과 공중으로 쿠웨이트까지 전략적인 이동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쿠웨이트부터 이라크 북부 아르빌까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400여 대가 되는데 3개 제대로 나눠서 1115km를 지상 이동해야 됐거든요. 예.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정렬도 돼야 되고 또 고장났을 때 조치도 해야 되고 또 공격을 받았을 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작전도 작전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 50도가 넘는 열, 그다음에 모래바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과를 아침 2시에 일어나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 아침 맞나요? 새벽 2시. 그럴까요? 그래서 오전 8시경까지 훈련을 하고 8시 이후에 이제 오전 동안에 차량을 정비하는 그런 일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예, 한 번은 제가 너무나 뜨겁고 더워가지고 저희가 가져간 온도계를 봤는데 그 온도계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가 50도까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꼭지점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넘어서 50도 이상이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도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영주 준장님, 청해부대 함장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으셨는지. 네. 지금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11년 5월에 돌아왔으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네. 3년 지났어도 그 순간은 지금 평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습이 시작되던 그 순간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3호 주올리오의 선원분들이 인질로 이미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덴만 여명작전은 어렵고 참으로 위험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군 작전수력에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작전하는 우리 부대원들에게 격려하고 책임은 상급부대에서 공은 현장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지휘해 주신 덕택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특별히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금 부원해서 설명드리면요. 사실 3호 주올이 필압 때문에 그 선박 진압을 해서 우리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상황을 정확히 잘 알아야만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산에 우리 3호 주올리와 똑같은 그런 선박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런 내부 도면부터 해서 우리 작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요한 것은 선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장이 과연 그런 3호 주얼리의 선체를 뚫을 수 있는 없는지 이게 아주 작전에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무장에 따른 관통 여부를 또 잘 확인해서 제공했고,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전 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작전 시간을 선정할 때 인체의 생체 리듬과 우리 작전 요원들의 그런 효율적인 작전 수행 측면에서 고려가 됐었는데, 특별히 생체 리듬이 밤에 할 것이냐 새벽에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에게 문의 결과 새벽에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취약해진다는 것을 듣고 우리 UAT 요원들이 작전 측면에서는 접근해서는 적이 잘 발견하지 못하고 선박에 등반한 이후에는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해지는 이런 상황을 조합해서 그때 일출 1시간 전으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듣도록 하고요. 자, 박윤정 대위는 남수단에 다녀오셨어요. 일단 남수단은 아프리카 대륙이랑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2시간 정도 22시간.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해서도 우간다를 경유해서 남수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걸려요? 가는데? 22시간. 22시간. 아니, 비행기 그러니까 타고. 직항입니까, 그게? 이 22시간이라는 게? 남수단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그러니까 남수단에 가기 위해서 우간다를 그때 경유를 했습니다. 우간다까지 가는데 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부대 출발해서 부대 도착하는 데까지 대략.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2박 3일까지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2박 3일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가는 것만도 굉장히 고생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로 어떤 임무 맡으셨습니까? 저는 간호장교로서 의무 지원을 수행했었습니다. 그 남수단에 있는 재건을 하면서 많은 남수단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인사를 현지인들에게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경석 중장님. 월남전 참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전투 부대였는데 뭐 월남에서 돌아온 서상사 맞습니까? 그 당시 계급은 그러니까 소대장 중위이셨고요. 그리고 바로 중대장 나가서 대위, 중위 대위니까 68년도 2월에 가서 70년도 4월까지 한 2년 2개월 동안 쌈박질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투 부대니까요. 전투만 하다 감회가 왔습니다.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다른 기억이 없어요. 악몽만 남아있지. 돌아오셔서는 어떠셨어요? 한국에 돌아오셔서. 악몽이라는 게 힘들어요, 극복하기가. 근데 저는 잘 극복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전우들은 고생하는 전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기억나는 순간이 뭐 방송 중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전투할 때지 뭐. 전투할 때. 전투할 때 1965년 적이 나한테 달겨드는 적을 다 사살하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나나 내 부하가 죽으니까 그 순간이 굉장히 극복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제 월남 생활의 전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는 게 더 힘듭니까? 그 순간을 극복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렵죠. 어떤 어려움? 일단 땅 부딪히면은 나도 몰라요. 어떻게 싸우는지. 누가 어디서 총이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길 보고 쏘우니까 어디서 총알 날아오는지는 알지. 게다가 게릴라전이었지 않습니까? 베트남. 그렇지. 그러니까 저격이 무섭고 여기저기 묻어놓은 지뢰나 부비 추럽이 아주 무섭죠. 혹시요, 지금도 이렇게 주무시다가 꿈에 혹시 뭐 그런 악몽 같은 게 떠오르시나요? 내 대대장 갈 때 전방에서 야간 순찰 놀다 늦게 들어오면은 침대에서 보면은 그때 우리 중대원한테 죽은 마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괴로워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소주 한 병을 마셔버리지. 그래서 전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세월이 지나서 이젠 70이 넘어가니까 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맹호, 백마, 청룡 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전투부대 셋이죠. 그때 어느 부대셨죠? 맹호 부대. 천하 제1년대 제구대 때. 그 기억나십니까? 같이 그 비행기를 타거나 또 배를 타고 같이 갔던 분들이 몇 분 정도였습니까? 일개 제대가 한 300~40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음리에서 훈련받고 파월이 됐죠. 그리고 그래서 오실 때는 그중에 몇 퍼센트가 몇 분이 돌아오실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갈 때는 같이 갔지만 돌아오는 거는 다 제각각이니까 나는
거기 가서는 1년이 이제 의무 기간인데 저는 2년이 넘게 있어가지고 파워를 같이 한 전우들은 미리 다 왔고 제가 1년 늦게 오다 보니까 같이 간 전우들은 같이 안 왔죠. 지금도 혹시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베트남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3번 갔어요. 어디를 가셨습니까? 그 사이공 후에 뭐 이런 데 갔었습니다.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별로 그래. 근데 이제 단지 거의 갈 때는 그 악몽이 다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부터 남수단까지 우리 파병부대 부대원들이 다녀온 곳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저 뒤에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요. 뭐 가깝게는 베트남부터 저 이역만리 22시간 넘게 걸린다는 남수단까지. 비행 시간만 22시간은 남수단까지. 네, 우리 군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지도 벌써 5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자, 벌써 50년. 반세기 동안의 해외 파병의 역사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혜경 기자의 보도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는 우리 용사들. 65년 2월 비전투 부대인 비둘기 부대가 베트남으로 떠났다. 국군 파병의 역사는 지난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4년 9월 22일 국군의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단이 베트남에 파견된 데 이어 이듬해 2월에는 공병부대인 비둘기 부대, 그리고 그해 10월 처음으로 전투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보내졌습니다.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인 32만 5천여 명을 베트남전에 파병한 우리나라는 1973년 3월 철수할 때까지 5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 12,0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전투 현장에는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어요. 무승부가 없습니다. 거기 어린 나이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남은 거는 악몽이 많이 남았죠.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 그걸 잘 극복한 사람도 있고. 베트남전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해외 파병은 중단됐지만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파병 논의는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 결의로 다국적군이 구성되고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참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국군 의료지원단과 공군 수송단 300여 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졌습니다. 같은 해 유엔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한 몫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소말리아와 앙골라,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36만여 명이 파병돼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선 파병지에서 한국의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좌절에 빠진 아프간 국민들에게 가슴으로 와닿는 민사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한국군이 최고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간에 파병된 40개국 이상의 다른 동맹국으로부터 민사작전의 모범부대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다국적군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 이제는 세계 15개 나라에 1,400여 명이 파견돼 가는 곳마다 환영과 호평을 받으며 인도적 활동과 재난구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자 파병 우리로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또 현지에 가신 분들은 말 못할 고민도 많고요.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그 이후의 트라우마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런 솔직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덴만 그 여명 작전 소말리아 청해부대 말씀을 우리 조 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 작전을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작전을 수행하시는 함장께서는 만에 하나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부하 직원이 희생을 당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황을 심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 작전을 실시할 때 심정은 우리 앵카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군처럼 평소에 전기 전술이 연마된 그런 군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적보다 훨씬 그런 위험한
그런 북한을 상대로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전기 전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예. 작전 수행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충분히 전비태세가 갖춰져 있었고, 특별히 세계 최강의 우리 UDT 요원들은 반드시 성공하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부하들을, 특히 UDT 대원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서 네. 죽음을 무릅쓰고 보내야 된다는 그런 때 가장 마음이 아파서, 특별히 우리 UDT 대원들이 작전을 준비하면서 거친 호흡 하나하나에 예.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찡한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소말리아 해적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그 내부 상황까지 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또 전투가 시작되면 반드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네. 이 당시 긴박했던 그 아덴만 여명 작전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기억나시죠? 네. 생생히 기억나고요. 네. 작전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워낙 치밀하게 잘 수립해 줬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또 집행을 해야만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전 성공의 관건은 우리 UDT 대원들이 안전하게 선박에 등반만 하면 이거 뭐 전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작전 사령부에서도 승리의 관건은 우리 UDT 대원들을 안전하게 우리 선박에 등반하는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우리 UDT 대원들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립이 선박에 접근할 때 어느 거리에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동일한 작전 시간에 그다음에 우리 링스도 또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후적으로 준비하고, 특별히 명량에서 거북선을 보셨겠지만 거북선의 장점이 철갑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암과 링스가 우리 작전 사령부의 지시대로 UDT 대원들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집행하면서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UDT 리포트 UDT 대원들이 선미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선미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근데 통상 그 선박 등반할 때는 현측으로 같이 선박과 같이 동행하면서 접근하는 게 원칙인데 현측으로 가면 그 상선 같은 경우는 브릿지가 후부에 있고 또 외부로 이렇게 돌출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측에 접근하면 1차 작전에서 경험했듯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UDT 대원들과 전술토의 끝에 선비로. 근데 거기 스크루도 있고 위험한.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했고, 그래서 선미에 접근함으로써 우리 UDT 대원들의 안전을 보다 확보해서 작전을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무래도 선미 쪽은 경계가 좀 덜 하니까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정혜천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해외 파병이요. 그런데도 그렇죠. 많은 우리 젊은 장병들이 지원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장병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사들은 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도전정신, 또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젊은이들이 일단 이렇게 해외 경험을 한번 쌓고 나면 나중에 그 어떤 사회 진출에서도 역시 그 분야, 그 나라나 그런 데서 또 활동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안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러나 그것을 또 어떤 도전정신이나 모험정신, 이런 거로서 좀 극복하고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병을 다녀오면, 그러니까 뭐 승급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에도 좀 도움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전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간부들의 경우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파병한 우리나라 군이 베트남이죠. 베트남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월남전 어땠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는 우리 영사들. 네, 사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네. 그저 노래에서 듣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정도였는데 앞서 서경석 장군 얘기를 듣듯이 이 교전을 했던 파병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베트콩과 부딪혔을 때 예. 누가 먼저 발포를 저쪽에서 쏘기를 기다리고 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맞닥뜨리면 무조건 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수색이나 정찰 나갔을 때, 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쏘는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을 먼저 보지 못하면은, 적이 먼저 쏘면은 우리가 당하는 거죠.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비정규적으로 교전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이 게릴라전이라서 가다가 뭐 지뢰에 밟히고 가다가 뭐 트랩에 걸리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는 이런 저희들도 영상으로는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 총을 쏘는 것. 그런데 이제 다 우리도 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전투는 적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적의 규모를 다 알고 투입이 돼요. 예. 그래서 주로 정규군하고 부딪히거나 네. 그렇게 좀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고 평상시에 매복 나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지방 게리라들하고 부딪히고 그러죠. 네. 예. 어려운 전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예. 전후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도 같이들 만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월남서 같이 싸웠던 중대원들하고 지금도 만나요. 1년에 한 서너 번. 아. 예. 다들 건강하신가요? 불편한 사람이 많죠. 고엽제 때문에 고생하고. 후유증.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상당한 사람들. 네.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 잘 베트남 사는 사람도 있고. 네. 당시 베트남 가실 때 결혼은 하셨습니까? 싱글. 아. 결혼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님이 제가 파월 한다고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시고 예. 네. 잘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파병 50주년이기도 합니다만 네. 66주년. 6주년 국군의 날이기도 네. 합니다. 지금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병식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네.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장군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이 열병에 관해서 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열병이라는 게 어떤 의식입니까? 네, 조재동님께서 잘 예, 아실 거예요. 네. 열병이라는 것은 의전 행사나 군부대를 검열할 때 하는 의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의전이나 검열 목적으로.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그 지휘관이나 귀빈께서 부대를 차량이나 도보로 또는 이렇게 열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하면서 그 부대의 군기, 예. 사기, 아하. 장비, 교육훈련 상태 등 그 부대의 그러한 어떤 상태를 예. 외부로 보여드리고 예.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열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저렇게 줄을 맞춰 서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들이 또 준비를 하나요? 외모적으로는 예. 단정한 용모, 예. 그다음에 군기 있으면서 사기 넘치는 그런 외부 표정, 예. 그다음에 복장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다음에 평소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 예. 자연스레 나오는 그 외적 풍모에서 나오는 그런 위험, 군인으로서 위험이라든지 내부에서 나오는 전투 의지 이런 것들이 한번 차를 타고 돌면 그 부대의 상태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민구 국방장관의 모습도 보이네요. 박윤정 대위께서도 열병식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국군의 날 행사 때 열병식 참석했었습니다. 예. 네. 자, 열병을 하는 분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군인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움직이에요, 그러면? 근육 운동을, 보이지 않는 근육 운동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죠. 실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죠. 계속 서 있 몸의 순환을 위해서 크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 혹시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어렵네. 요즘 안 그래도 진짜 사나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요금들 활약도 많이 하시던데. 주로 이제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하지에 이렇게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여준다거나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그런 발가락 정도는 움직여도 되죠. 저렇게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발가락을 밑에서 움직이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다 요령이 있었습니다. 자, 국군의 날 열병 행사 함께 보셨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리 군의 모습 늠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소말리아 얘기 잠시 들었고요. 베트남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인님 말씀하셨으니까 남수단 한빛부대, 한빛부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빛부대와 관련 영상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자, 남수단은 어떨지 한번 남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더운 남수단의 기온을 극복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자, 비행기로 22시간을 날아가서 저 아프리카 이역만리에 있는 남수단 다녀오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울지마 톤즈로 저희에게는 잘 알려진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남수단은요? 가보면 어때요? 실제로 진짜 가보면. 네. 굉장히 오래된 나라의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온 것 같은.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저희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악하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간호병으로 활약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남수단 주민들이 실제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우리 한빛부대를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전한다고 들었습니다. 병은 아니고 간호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남수단에 있을 때 부족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150여 명 정도가 저희가 있는 보르시로 항공후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종글레이주 주립병원이라는 곳에 항공후송된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임무를 이렇게 주말에 갑자기 쉬고 있는데 하달되어서 저희가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마리 주립병원이지 종글레이주 주립병원이 엑스레이 촬영도 불가한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부 총상 환자랑 중상 환자들을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이 저희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에서 삶으로 이끌어주는 의술을 베푸는 것도 모자라 작은 관심도 놓치지 않는 한빛부대는 진정 하늘이 내리신 그 선물이다. 이런 감사 인사를 진심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뿌듯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좀 안타까운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좀 약이 좀 더 있었으면, 이때 뭐가 더 좀 필요했었으면, 지원이 더 있었으면, 그런 실제로 환자들을 지켜보는 장교의 입장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좀 있었죠. 네, 저희 때 이제 1살도 되지 않은 아기가 폐에 문제가 있어서 발달이 굉장히 늦어져서 10kg도 안 되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가 의무 지원이 열리는 곳까지 5시간 정도를 걸어서 5시간을 걸어서? 네, 저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댕마우트 댕이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아기용 마스크가 없었는데 얼음 마스크를 이렇게 쪼아가면서 벤틸레이터로 이렇게 약을 주입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더 이상 사는 것이 좀 불가능한 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더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 때 그 내전이 일어나는 통에 그 톡에 이제 아이가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도 눈물이 글썽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한 살 난 다 먹지도 못해서 정말 그 어린 아이를 5시간을 데리고 온 아이, 그 아이를 어머니 열심히 이제 살려줬는데 네. 또 내전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숨졌다고 했고 그 엄마는 어떻게? 네, 어머니 소식은 못 듣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저 이진까지 남아 계셨던 단장님께서 아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다고. 그 아이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댕 마우트댕이라고 저희 어떤 일집에 약간 아이콘 같은 그런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네, 크게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세 분들은 듬직한 이제 남자분들이신데 여군으로서 멀리까지 갔다 와서 더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자이니까 좀 씻기 불편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파병지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그것이 불편하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남수단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게 사우나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더운 기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섭씨 50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장병들이 많게는 10리터의 물을 하루에 마셔도 그것이 땀으로 다 배출이 되어서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물을 하루 10리터씩 마셔도 그냥 땀으로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부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네. 또 만약에 가라고 한다면? 저는 100%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요. 믿음직하네요. 네, 정혜천 교수님께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면은 문화도 굉장히 다른데 가기 전에 우리 장병들 많은 교육을 받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파병 지역은 대체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이 우리하고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장병들은 이제 부대에 따라서 6 내지 8주간 파병전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PKO 센터의 전문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교수들이 파병지에 관한 각 나라별로 전문가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수단이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같이 저한테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전문 교수들이 그 해당되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습 이러한 제반 사항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지식을 좀 갖게 하고 또 해당 파병지에 다녀온 장병 또 해당 파병지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NGO 요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해서 현지 적응 교육도 실시하고 또 그 해당되는 국가의 언어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회화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동티모르를 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은 뭐 한국 하면은 너무나 뭐 우호적인데 그때만 해도 처음 가실 때만 해도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다국적군에 그때는 처음에는 다국적군이었는데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전개됐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이 주민들이 로스팔로스에 있었던 주민들이 피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군대와 접촉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던 아픔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서서히 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의 마음은 언어가 달라도 그렇습니다. 뭐 복장이 달라고 뭐 여러 가지 달라도 통하는 건 통하는 거군요. 자, 서 중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베트남전, 월남전에는 우리나라 군인뿐만 아니라 뭐 미군도 참여를 했고요. 다른 나라 군들이 있었는데 잘 어우러지기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한국군만 봤지
다른 나라 군대를 보질 못했어요. 중위 대위 때 그냥 그 전투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보질 못했어요. 지금 벌써 한 4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파병에 가서 전투를 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그 결정을 잘했다. 라고 또 우리 손주나 다른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월남에 파병을 해가지고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내가 받은 전투수당 가지고 동생들이 다 대학을 다니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몸도 멀쩡하고 다친 데도 없고 그래도 삼성장군까지 되고 대학의 교수도 하고 대사도 하고 그런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근데 월남 전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어떤? 그 소대장, 중대장을 할 때 저는 전투만 했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과 정치가 하는 거고 거기는 휴전이라고 그러는 무승부가 있어요. 그러나 군인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하는 거는 전쟁이 아니고 컴배트, 전투라고. 그렇죠. 전투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두 개의 집단이 꽉 부딪혀가지고 죽이기 시합을 하는 게 전투더라고. 그래서 거기는요, 부모, 형제도, 친구도, 애인도,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고 오직 전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전우를 하느님 이상으로 잘 모시고 서로 정성을 들이고 신뢰가 오고 갔을 때 그 전우들과 함께 나타나는 전투력이 최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평소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가혹행위를 한 전우는 적이 몰려왔을 때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도망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신뢰가 오고 가고 정성이 오고 간 전우회가 최고의 전투력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혹행위, 구타 이런 것들은 적보다 더 무서운 암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그런 부분 잘 정리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건 이제 그 문제의 어느 일각이죠. 사실 대부분의 그 군대에서는 그렇죠. 가혹행위라기보다는 정말 그런 전우회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가 되다 보니 그런 하지만 선배로서 그 많은 지금의 그런 뉴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저희들이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분은 우리 후배 군인들이 잘 새겨 들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월남전이 그때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많았고 이 파병에 대한 어떤 전환점 이런 것들이 좀 됐었죠? 어떻습니까? 파병시마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월남전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에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보낼 때 그때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파병에 대해서 좀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 2010년에 UN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